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간사 이무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평화통일 포럼을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충남 평화통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한세 무궁화 삼천리 하여 감사. 대한 사랑 대한으로 이로다 하세.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주제 발표를 해주실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이시며 오늘 포럼 진행사회를 해주실 이현호 춘천남도 정책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지역 협의회장님들을 건재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상국 천안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은용 공주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상환 보령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용화 계룡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현 당진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금용 금산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목자 서천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만 홍성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몽빈 예산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유용백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이정희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지역회의 김민호 경제국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수 기획국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윤주 차세대 국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주 부의장님께서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이현우 충남평화통일포럼 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충남과 시군에서 많은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주 부의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계셔서요. 해외 지역 협의하고 아마 교류 좀 관련해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 개최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중앙사무처의 우리 안미영 사무관님하고 또 우리 충남 지역회의의 관계자 여러분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참석해 주신 15개 시군 중에 10분의 우리 지역 협의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특히 우리 남성호 원장님은 어렵게 제대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다시 한번 발제를 해주신 우리 원장님한테 고맙게 말씀드리고 패널 세 분 역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8.15 통일 독트린의 뜻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만 지난 8.15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천명하신 자유, 평화, 번영,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오늘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의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의 추진 그리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연대와 지지의 확보가 그 추진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그리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시키고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로 국제사회의 통일, 자유통일 지지를 이끄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로 해서 오늘 2004년 우리가 하반기 청년평화 포럼에 더 많은 내실과 활성화를 기대에 맞이하고 내년 역시도 가장 중요한 남북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현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진행은 포럼 진행 사회를 맡으신 이현우 포럼 연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포럼에는 8.15 통일 독트린의 함의와 향후 정치의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남성욱 원장님과 토론을 해주실 세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정 토론자 중에 한 번 이수석 위원님께서 간발의 차이로 도착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8.15 올해가 광복 79주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천명이 계셨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일 독트린의 그 합의와 향후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남성욱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이 같이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진행을 제가 조금 생략을 좀 하고 마이크를 전적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또 원장님의 서울에 일정이 계셔서요. 지금부터 25분에서 30분 기록 토론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욱 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우 위원장님은 양반가의 후손이고요. 세종시에 가면 그 초려재단이라고 아주 멋진 그 한옥에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의 아주 선비의 후손입니다. 평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위원장입니다. 서울에 일이 바빠서 잘 지방에 못 나가는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예, 저는 15기 2012년 13년에 제가 평통 사무처장을 해서 여러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진명희 부회장, 여성위원장 역할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저 같은 학년이라고 그러죠. 네. 올해 제가 6학년 6반입니다. 네. 예, 2013년에 이제 우리 평통 사무처장 마치고 학교로 이제 복귀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고려대학의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학교는 만 65세가 정년이라 지난 8월 30일로 교수생활 25년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년 퇴직했고요. 9월 13일자로 서울시 장학재단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저보고 또 석좌 교수로 좀 오라고 해서 뭐 또 그렇게 학교하고 인연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통 행사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정세에 대한 설명은 이번 토요일 날 밤 9시에 TV조선을 틀으면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강적들 아시죠? 네. 내일 그 녹화 제가 갑니다. 네.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녹화를 해서 정세에 관한 설명은 아마 거기에 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 8.15 통일 독트린을 조금 우리 자문위원 특히 15개 군 회장님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또 자문위원님들하고 얘기하거나 또 일반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8.15 통일 독트린에 제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통일부 산하에 신통일 미래구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과에 통일안보분과 위원장 겸 이
안을 만드는 이제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안보실과 통일부에서 이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시대적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올해가 2024년이죠. 지난 1994년에 YS 정부 시절입니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당시에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뭐 여야가 낮에는 좀 싸우다가도 밤에 가면 또 자기들끼리 또 소주 한잔하고 뭐 여야가 따로 없던 그런 또 시절입니다. 또 그래서 이 통일 방안에 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일 방안을 만들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라는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대화를 하는 기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실천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2000년에 이제 6.15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갔는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9월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북한이 89년에 프랑스 상업위성이 적발을 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좀 방기를 했고요. 2006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MB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2009년에 이제 2차 핵실험을 2013년, 16년, 17년에서 전부 6차례 핵실험을 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저희는 뭐 대화와 협력,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북한군이 2군데 도로를 폭발했죠. 폭파의 달인들입니다. 폭파의 달인들. 그거 우리 돈으로 만든 겁니다. 1,800억 원이 들어섰습니다. 뭘 만들지는 못하는데 부수기는 또 잘해요. 파괴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저는 정부 협상 대표단장으로 북한에 13번을 가봤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르신 계시면 전화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평양인 거죠. 특히 여기 여성분들은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어머니한테 하세요. 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김주애가 후계자냐고 자꾸 물어봐요. 북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고 가부장제 국가예요. 한번 협상을 하러 갔는데요. 한 40평 되는 방, 요 방에 한 4분의 1 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북한 대표단이 담배를 펴대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만에 그냥 질식사할 것 같아요. 협상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정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나가서 그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핍니까? 그랬더니 그건 남자가 술과 담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러더라고. 그래 이 공화국에서 여성이 담배 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애미나이는 3주 동안 정신상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막 펄펄 뛰더라고요. 네, 가부장제가 심해요. 제가 아는 여성 탈북자는 청진에서 왔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 시합하러 연변에 나갔다 충격받아서 탈북했다. 낮에 축구 시합 끝나고 연변 가정집에 갔더니요. 남자들은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난리인데 여성분들은 막 텔레비전 보고 애들하고 놀고 자기네 청진 집에서는 할아버지 밥상 따로, 아버지 밥상 따로,
자기하고 어머니 따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네, 그 정도로 가부장제인 사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또 옆으로 빗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핵을 지금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엊그제 발표한 그 강선에 여러분들 그 시설 봤죠? 네, 과거에 영변 핵설이 단순 철강 공장이었으면 이거는 아주 첨단 반도체 공장입니다. 거기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1년에 10개 정도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한 50개 만들었거든요. 김정은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그래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대국 빼놓고는 인도, 파키스탄이 한 170개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3, 4년 내에 북한이 이 순위를 따라잡을 거로 보입니다. 네, 핵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북한과의 대화 협력 또 평화 통일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선생님들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 통일되는 거고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냥 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통일이 안 된다는 걸 1시간에 걸쳐 설명을 합니다. 네, 핵이 없어도 한반도에 통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핵을 가진 통일 한반도 8천만? 어느 국가가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네, 이거는 국제정치를 모르는 생각이죠. 그래서 비핵화를 해야지만 통일이 가까워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30년 만에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냐는 이제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40여 분의 이제 통일부에서 자문위원을 모셔서 회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용산에 제가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네, 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윤 대통령님의 생각은 화해협력을 북한에게 지금 제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나 또 북한이 어떤 호혜적인 조치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의에 기초한 정책은 이미 몇 차례 해봤지만 그거는 안 됐지 않느냐는 것이죠. 상당히 처음에는 전향적인 제안 또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포괄하는 안을 보고를 드렸는데 북한의 반응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보다 더 진전된 안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안을 내봅시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이 남북한 한반도 정세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네, 풍선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풍선 잘 안 떨어지죠? 소원 아주 죽겠어요. 네, 그거 만지지 마세요. 혹시 떨어지면. 네. 근데 12월 돼서 북서풍이 세게 몰아치면 이 홍성 예산 서해안 쪽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신고하시고요. 왜냐면 거기 무슨 유해물질이 있거나 조금 더 저 사람들이 예민해지면 거기다 뭘 타가지고 보낼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자, 풍선을 거의 지금 26차례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 방안은 어렵다라는 것이 최종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러면 올해 8.15라는 게 이제 광복 8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광복 80년이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절반을 돌아가는 순간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37 구조의 8.15 통일 독트린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부 진보 성향의 분들은 왜 강경
정책만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예,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네, 한쪽이 풍선 날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자,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이상한 행태로 돌아가고 있죠. 예,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내일 강적들에서 뭐 얘기할 내용이 있는데 한 사람당 2,000불 준답니다. 한 달에. 병사 1인당. 그러니까 10,000명을 보내는 걸 계산해 보니까 뭐 한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최전방 아주 제일 사람 많이 죽는 데로 좀 갑니다. 이거 북한 주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폭풍군단 11군단이 저 덕천, 평안남도 덕천에서 기차 타고 원산, 청진, 함흥 가서 지금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는데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이동을 가면요. 도네츠크라든가 헤르손, 우크라이나가 이제 뺏긴 땅, 거기 사람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지금 사상자가 100만 명 난 걸로 봅니다. 러시아에. 그런데 러시아가요, 전체 징집이 아니라 지금 부분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징집을 하면 고위층들도 다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징집만 해서 결국은 밑에 사람들만 지금 죽어나가거든요. 예, 뭐 아무리 러시아가 강국이지만 사람이 100만 명, 남자 장정이 100만 명 죽어나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쟁이. 제가 뉴욕타임즈에 일주일에 3번은 우크라이나 중동전쟁 기사가 나오는데 전쟁은 참 비극적인 겁니다. 네. 엊그제 기사에 보면 가장이 부인하고 딸 셋을 집에서 대피시켜서 복도 난간에 옆에 세워놓고 본인이 다시 무슨 짐 가지러 들어갔는데 본인은 살고 부인과 딸 3명 그냥 폭탄에 민간인이 피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지역으로 이 북한군이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이 북한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차에 타니까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은 뭐 북한군이 죽는 것도 걱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 반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뭐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반대로 러시아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91년 이후에 34년 만에 러시아 구축함, 수송함, 함정함이 청진함, 함흥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하고는 악연인 거죠. 악연인 거죠. 네, 뭐 그들이 다음 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네, 신중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비살상 무기만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이제 살상 무기를 아직은 제일 필요한 게 155mm 자주포 K9 뭐 성능 세계 최정상이거든요. 네, 이거를 지원해야 되냐에 관해서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디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때요? 푸틴 하면 나쁜 사람, 젤렌스키 나오면 어떻게 좋은 사람 그러죠. 국제정치 현실적으로서 보면 푸틴 강한 사람, 젤렌스키 약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화면을 못 띄우는데요. 젤렌스키가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브레진스키라는 카타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장이 무슨 국가라고 그러냐면 중추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보 스테이트 영어로. 예, 멋있죠? 피보 중추국가. 아, 허리에 있다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낀 나라입니다. 낀 나라. 강대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러시아와 서방 나토 간에 낀 나라입니다.
그 지도가 이렇게 보면 국경선이 걸어졌는데요. 여러분 지리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우리 장훈님.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이여 왜 우크라이나에 산맥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그 해바라기 벌판이에요. 봄 되면 높고 겨울 되면 얼어. 그냥 벌판이다. 국경이라는 뭐 말뚝 정도만 하나 있고요. 이거 쳐들어오는 일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1950년 10월에 압록강이 얼으니까 중공군들이 그냥 걸어서 넘어왔잖아요. 자연적인 국경이 없으면 대비를 미리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회 안에서 나토로 갈 것이냐, 나토에 안 갈 것이냐. 근데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칠러와 친나토파로 갈려가지고. 네, 쳐들어오는 예상해야죠. 근데 누구 하나 병력을 보내지는 않죠. 미국도 나토도 옆에 폴란드도. 왜? 나토에 가입을 했으면 나토 조약에 의해서 직접 병력을 파병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가서 피를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렸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 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국제정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1950년에서 3년 동안 전쟁하고 지금 전쟁 끝난 지 70년. 밤에 기도를 합니다. 몇 개. 해리스 후보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건 평통 공식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돼야지. 트럼프 아저씨는 피곤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미국에 전화해보면 조짐이 두 번째 기도. 한반도에 절대 제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70년 동안 전쟁이 안 나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요. 70년 동안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간다니. 1590년에 임진왜란 난 다음에 지금 한 450년 동안 여러분 한반도에 분쟁, 전쟁이 난 거를 그 텀을 계산해 보세요. 100년 정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돼. 쉬지 않고. 그러나 또 안보를 혼자 지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누구하고 친구를 맺어야 돼요. 네, 친구 누구하고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요즘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 편 드는 겁니까? 왜 다른 나라하고 동맹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다. 영토적 야심이 가장 적은 나라 누구냐? 중국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러시아 얼지 않는 항구를 쳐들어내고, 일본 조금 왔다 갔다 하죠. 네. 일본 국회의원이 다음 주에 와서 또 만나자는데 말미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유사시의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간들이 꼭 이상한 생각을 하네, 끝날 때쯤.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지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아직 정서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맞다고 지금 저 얘기했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디언스, 이 선언을 만들 때 이 선언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이제 영어로 어디언스, 청중이 누구냐? 네, 청중은 세 가지로 하자. 우리 국민, 네, 우리 국민. 그 다음에 국제사회, 그 다음에 북한 주민. 이 세 클래스가 이 통일 독트린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다가도 절대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손잡으면 교수님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는 아직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외국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북한 내에 김정은 정권도 드러나는 거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이 드러나는 거죠. 그저께부터요. 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죽는 전선으로 가고 있다고 대국방송 시작했어요. 알려줘야죠. 오늘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러시아도 거짓말, 북한도 거짓말. 네, 장정들이 죽으러 가는. 네, 그래서 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그런데 제가 북한 가서 보니까 교수님 북한에서 왜 데모를 못해요? 못하죠. 황장엽 비서, 우리 김인태 선생님도 와 계셔. 황장엽 비서가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국장급 이상 3명만 밤에 만나면 다음날 보위부 책상에 누가 만났다라는 네, 보고서가 올라온대요. 뭐 만나야지 무슨 일을 도모하죠. 만나지를 못합니다. 네, 아직은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의 목소리를 좀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주요 내용은 337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요 그림 되어 있습니다. 네,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이거 작년에 1년 동안 신통일비라 구상위원회에서요. 이거 문장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이거 다듬고 고치고 수차례 내부적으로 보고해야 하고요. 창의와 혁신을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의 기원인 나라. 이제 그랬고요. 추진 전략은 역시 국내, 국제, 북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고요. 이제 핵심이 액션 플랜, 그럼 뭐를 할 것이냐. 7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통일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자. 사실요, MZ세대라는 밀레니엄 세대, Z세대가 우리 인구의 거의 34%를 넘어가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통일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보죠. 잘 안 들어요. 네. 교수님 통일하면 독일에 보니까 돈 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도 일자리 못 찾았는데 그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이 젊은 층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1981년에 만들 때 4대 강국 누가 한반도의 통일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나마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을 한다면 찬성을 하겠죠. 우리 국민들조차 통일을 얘기 안 하면 누가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통일을 원하는지 아나. 그래서 이 민주평통법이 생겨서 국내 17,000, 해외 3,000명의 자문위원으로 통일 운동을 우리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처가 장충동에 있고, 여러분들 구청, 시군자치회, 자치행정과라는 데서 이 평통 조직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이 처장님 돈도 조금밖에 안 내려보내고 그냥 맨날 통일운동만 하라고. 훈장이나 축하하고 기다리는데 훈장도 순서가 안 들어오고. 네, 순서 기다리면 다 오니까요. 조금 좀 하세요. 그래도 한 30년은 하고 훈장 받으려고 그래야지. 한 10년 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네. 훈장 우리 사무관님 다 열심히 하면 적었다가 다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통일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세대가. 그래야지 다음 MZ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인권에 눈을 감을 수가 없죠. 내가 우리 이따 김인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남측에 태어나서 그것도 또 기분 좋게 또 약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 저쪽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학수저에다가 사는 게 아니죠. 네.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도 과거에 어렸던 시절이 있었죠. 네, 국제사회가 다 우리를 또 도와줬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은 제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4주에 한 번 칼럼 쓰는데 지난번에 압록강 수해 났을 때 1,500명 죽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해야 된다고 칼럼도 쓰고 통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안 봤는데요. 그리고 바이마가 타고 딱 나타나서 보니까 푸틴이 보내준 무슨 밀가루 이런 거 받고. 거기 왜 홍수가 났냐면요. 조선시대부터 의주라고 있었죠. 그 옆에 일제시대 신의주가 왜 생겼냐면요. 홍수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신의주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 측은 이번에 사람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죠. 홍수가 압록강에 나는 줄 알고 뚝을 쌓았습니다. 단동 쪽에. 근데 2.5m를 쌓았어요. 북한 2.3m.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데로. 예, 서해 만조가 들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2.5m 쪽으로 가 있어요. 2.3m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1,500명 죽어나가는 겁니다. 네,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그걸 뚝부터 쌓으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인도적 지원하고요. 정보 접근권.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있죠. 네, 그래서 정보를 가능한 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북한도 이제 뭐 반동사상 문화발육경 뭐 오빠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서 평양도 단속에 이제 연임이 없는데 좀 더 북한 사람들이 세상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김인태 선생님처럼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고 하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분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계셨어요. 국장급에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근데 와서 참 잘하고 계셔요. 36,000명 중에 제가 맨날 우리 김인태 선생님 만나는데 우리 김 선생님처럼만 탈북자들이 와서 잘 정착하면 정말 통일이 아주 빨라질 거라고. 네, 아주 겸손하시고 실력 있고 잘 적응하고. 네, 박사까지 또 받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아직 묵묵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부터 국제 한반도 포럼, 통일부가 하는 KGF 포럼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참석을 했는데 이걸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모님들 만나서 저도 아주 행복하고요. 남은 우리 22기죠 지금? 21기. 예, 제가 15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숫자가 벌써 우리 21기 자문위원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있는 동안에 우리 여기 회장님들 조금 지갑 좀 여시고요. 제가 237개 시군구협의회를 그때 이렇게 보면요. 지갑을 여는 협의회는 잘 나와요. 지갑을 안 여는 협의회는 시끄러워요. 부의장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어차피 2년 봉사 하는 거니까 잘 좀 자문위원들 좀 해주십시오. 제가 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다시 우리 충남 15개 시군 협의회님들 잘 좀 또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30분을 맞춰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발제하신 우리 남성호 교수님은 제가 소개를 사실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 해서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략하게 드리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세 분의 우리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8분에서 10분씩 이렇게 발의를 하고 나머지 우리 프로와의 우리 자문위원들이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수석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대학 글로벌 평화 통일대학원의 교수님 계시고요. 고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최근에 이제 필리핀의 4개 대학과 이제 교류 협력을 갖고 있는 그런 활동도 역시 하고 계십니다.
고려대학에서 아세아 문제연구소 통일국제평화센터장, 그 다음에 현대 북한연구소 연구회장, 그 다음에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남북관계 연구실장과 세타장도 하셨고, 지금 우리 민주평통회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가장 늦게 왔습니다만 또 가장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예, 이수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수석입니다. 예. 8분이 그래서 스톱워치 켜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시키면 시간 끄는 법이 없구나. 제가 우리 남성욱 교수님을 정말 한 20년을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좋아하는 후배, 제가 좋아하는 선배이시긴 한데, 평통 제 연구원,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원장을 오셨고, 또 그 다음에 평통에 처장 가실 때 제가 또 저를 많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항상 고마운 적이 있는데, 저한테 시킨 것 중에 제일 제가 재밌고 고마웠던 기억이 여성위원회라고 있어요. 평통에 여성위원회에 저를 간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여성위원회 이제 뒷바라지를 많이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남성욱 처장님의 말씀 8.15 독트린을 직접 만드시고 또 미신미래통일위원 기획위원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크게 반대되는 의견도 없고 무조건 적극 찬성하는 그 입장이고, 저도 8.15 독트린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의의라든가 나오게 된 배경,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참 운이 좋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핵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활짝 본인들 소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핵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역대 지도자들은 남북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미국과 북한 중간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또 북한 국제사회 압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북한을 같이 또 동참해서 북한에도 압박을 해야 되고, 그러자니 북한이 또 반발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종전선언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폐지,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이 세 개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잘해주면 남북관계가 활짝 열리는 거고, 그걸 못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19년도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많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북한은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거죠.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해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좀 있으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종전선언 많이 우리 강조했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순간 아마 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종전선언을 처리합니다. 처리하기보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때 종전선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북한이 발을 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또 좀 당혹스러운 게 아마 있었어요. 북한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아까 말씀 한미연합훈련 중단인데 그걸 안 해준 겁니다. 그걸 어떠한 우리 한국 정부도 미국과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북한은 한국 정부를, 우리 정부를 마구 공격합니다. 마구 비판하고, 지난 정부의 대통령도 마구 비판했고, 현 우리 대통령도 마구 비판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중국 학자들을 만났을 때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집권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해서 남북관계 이렇게 파탄냈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북관계 파탄낸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니다. 이미 2018년, 19년부터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시작했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공동연락사무소, 큰남성 교수님 폭파 전문가이죠. 공동사무소도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겠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란 말 대신에 상대국, 적대국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북한은 완전히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잘못이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걸 안 해주기 때문이다.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면 한반도 안보는 우리가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이 어떤 지켜야 될 그 범위 밖을 넘었습니다. 라고 제가 했더니 그래도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중국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만나면 무조건 사드 해제해야 되고 뭐 중국에서 뭐 왜 한미동맹을 자꾸 하냐 뭐 강화하는데, 요새 제가 한 3주 전에 중국 교수들을 와서 만나보니까 지금 북러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다고 치고 있잖아요. 우리 남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주고 탄약도 주고 뭐 폭풍군단도 가고 하는데, 그걸 중국은 굉장히 고가워해요. 원래 한반도의 종주국은 자기들인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자기들이 설 영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북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스탈린 때부터 마오쩌둥하고 스탈린은 사이가 안 좋아갖고 서로 비난을 하고 막 그런 이제 관계였어요. 그래서 중소 분쟁도 나고 지금도 은근히 제어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지금 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질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한국이 유엔 여러 개 뭐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중국도 한국과 대화할 자세가 있고, 뭐 자세라는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좀 딱딱한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 행사의 의미를 보니까 중국은 이제 한국과 대화할 그런 자세도 돼 있고 얼마든지 얘기 가능하다. 이런 시기를 대한민국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보면 그동안 우리가 냉전 또 뭐 신냉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냉전이라는 말 쓰지 않고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말 썼어요. 미중 시대, G2 시대, 곧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년 전에 세계사에서 변방국가였던,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세계 제 중심 국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군사력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쓸모없어. 이제는 뭐 다 이제 경제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질서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상비군에 50만 명이 있었는데, 이제 뭐 상비군 뭐 필요하겠냐. 우리가 그 조약을 맺어갖고 미국하고 영국이 지켜주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 50만까지 필요 없다. 10만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경제 발전에 다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뭐 그거 이제 어떤 그 잘잘못은 그 공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력 침탈을 받으면서 그런 면이 많이 생겼다는데, 어쨌든 이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신냉전 시대가 되는데, 중국은 조금 틀려요. 중국은 고립국가인 러시아, 북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데 올려서 북중러라는 그런 패키지를 묶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고립국가인 저 경제력도 형편없는 러시아하고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동료를 놓느냐. 북한은 더더군다나 세계 경제 40~50위 바깥에 정말 아주 변방국가에 불과한 북한하고 우리를 동료로 보지 말아라. 북중러 3대를 겪지 말아라. 북러는 쟤네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 세계사를 이제 준비를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그런 입장이다. 구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30페이지에 자유평화, 윤석열 정부가 자유평화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지 않는 국가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제도고, 평화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유와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은 자유민주주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기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하는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의 이제 두 개의 국가로 현재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337 그 통일 독트린하고의 그 관계 설정하는 부분은 아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음은 지금 패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의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인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작에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남성국 부원장님께서 소개를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북한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당시 원장 사업을 이제 하셨고, 또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순숙 교수님은 가장 또 연구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존경하면서 또 많이 일도 배웠던 그런. 그래서 충남평화 포럼에 올 때 조금은 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통일미래 기획원에 위원을 하면서 8.15 통일독트린에 조금 이제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그 8.15 통일독트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앞서 우리 발제자가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 구조 주체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 세 번째가 국제사회입니다. 저는 토론을 북한 주민의 시각에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통일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삼은 문제는 지금껏 가진 통일 방안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통일의 주체가 북한이라 하면 여기는 북한 주민이 분명히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 우리 통일의 주체는 북한 정권이 아닌, 정권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은 북한 주민이 우리 통일의 주체다 하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명확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다. 30여 년이 지난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말 그 의의가 있고 많은 또 통일 부분의 역할을 기여를 한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30여 년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이 돼서 오늘 시점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과연 우리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그 30여 년 동안의 통일이 얼마만큼 진전이 됐냐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 설명하신 북한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는 통일이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실 정권의 그 구조적인 이 특성이 더 강화가 됐고, 오늘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지금 강조를 한 부분이 적대적 두개 국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남남이다, 적대적으로 살겠다, 이렇게까지 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삼고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간다는 것 337, 그리고 특히 7대 방안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직접 체감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그겁니다. 민주평통에서 가장 통일 방안을 추진하는 데 기본 주요 주체를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는 부분이 8.15 통일독트린의 그 전략적 의미라든가 함의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말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짧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김정은 체제가 이 적대적 두개 국가라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당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런 걸 해라, 헌법에다 박아라. 그런데 이걸 쭉 추적을 해보면 김정은이 아마 자기들이 헌법을 보면서 이게 한이 맺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3조 4조에 있는 영토조항과 통일의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북한 헌법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조에서 비교를 하면 북한과 부속도서로 하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 대한민국 영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헌법의 성격대로 따지면 이 부분이 아마도 김정은에게는 가장 한 맺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면서 영토조항 부분을 검토를 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으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 그 흐름이 10월 1일부터 다시 하된 상황입니다. 10월 7일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적대적 두개 국가 관련한 부분을 이제 내용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와 관련한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북한의 이제 영토와 이제 연결됐던 지리적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영구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짚기 전에 조금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적대적 두 개 국가를 하면서 김정은 얘기를 한 대로 전에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랐고 그리고 그 북한 체제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활동을 해봤습니다. 4월에는요. 북한 정권의 특성상 조카 통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 의견의 결론입니다. 현실 가능성은 떠나서 북한 정권은 노동당 규약 그리고 헌법 그리고 모든 관련 내용의 조카 통일과 관련한 부분을 체제 핵심 기조로 모술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70여 년간 북한 주민들 전체 군인들에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세뇌교육을 시켰던 방향인데 이걸 갑자기 안 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유턴을 하지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조카 통일의 방향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건데 하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 이후 2012년 4월에 집권을 해서 약 12년을 지금 병과를 한 시점인데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지금 평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지방에는 다행히 러시아 부분이 지금 되면서 조금은 동력을 가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잘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쿠스 통일의 위기가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 국민들하고 대입을 해보면 김정은의 시각에는 설령 자기들이 적화 통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자기에게 이제 감이 되지 않는 국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2천만을 다루기도 정말 지금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인데 대한민국하고 이제 적화 통일을 설령해서 이 국민들을 자기가 통치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 2천만 주민이 과거의 주민으로 남아야 되는데 김일성 시대 주민으로 남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변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정은에게는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12년간 집중을 했던 핵 통치 전략을 지금 적대적 두 개 국가와 연결시켜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지금 체제 위기감에서 지금 무서워하려고 하는 그게 두 번째 의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평화통일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행했던 이런 부분이 심히 형해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대노의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적대적 두 개 국가 그리고 제1위 주적으로 삼아서 이제처럼 한국하고 한국을 영원히 이제 갈라선다 이런 걸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15 통일 독트린을 추진하는 데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많이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짧게 이제 설명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북한이 2020년이 왜 이제 북한이 어렵다고 했냐? 2020년부터 한 2년간을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북한 정권이 생겨서 사상 초유의 국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세 가지 재난이 겹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대북제재가 장기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다 하는데 역으로 이때 북한 정권 사상 가장 악질적이라고 하는 3대 악법을 이때 만들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백예법, 북한에서 죽어자 하는 승인한 내용에는 다 반동사상 문화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민입니다. 한국 드라마 이런 법을 만들고요. 사실 세계에 뭐 여러 개의 국가들이 있지만 암만 독재 국가라고 해도 반동사상 문화백예법을 만든 건 아마 북한의 유일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과간한데요. 평양문화보호법입니다. 말하지 말라. 이 한국식으로 북한 표준어 평양어를 이제 표준어로 삼는 건데 북한 말만 쓰라.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한국말을 하면 이거 외래어가 됩니다. 평양문화보호법 법적으로 하는 법. 세 번째가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걸 만든 건데
이외에도 이제 두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인민반 조직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런 체제 통제력을 강화하는 법을 다 2020년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체제 위기 상황에서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끔, 이 현상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통일의 주체가 당신들이라는 법으로 많이 알려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확장하는 부분이 더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패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황수환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부장으로 계십니다. 고려대학의 일민국제관계연구 연구교수, 그 다음에 전 경남연구원의 남북교류협력센터 팀장으로 계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황수환입니다. 지금 한 1시간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밑이 초롬초롬 하시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천안 여기 풍세면 밑인데 천안에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저 고향에 오고 어머니께서 자주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이모분들 한 2분이 더 살고 계셔서 이따가 또 끝나고 한번 뵙고 지금 올라갈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실 산하 뭐 이렇게 국가기관인데요. 국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북한이 소위 말하는 통일 안 하겠다 이 발언에 저희 연구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안 하면 저희 밥벌이를 못해요. 통일을 해야만 통일을 해야 뭘 연구를 하고 북한을 연구하고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해야 되는 그 기관인데 굉장히 지금 김정은한테 실망이 많은 그런 오래 살아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김정은이가 오늘 뭐 10월 7일 뭐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철저한 적대국이라는 말을 표현했었어요. 그냥 적대국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철저한이라고 썼을까? 그렇게 싫을까? 왜 그랬을까? 저희는 제가 올해 이제 연구 과제로서 하나 이제 책을 낼 게 있습니다. 북한의 두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냥 자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도 스스로 자기들이 먹힐 것 같다. 한 예를 들면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뭐 GDP를 보면 북한이 한 40조, 우리나라는 한 2,700조, 2,400조까지 1.8%뿐이 안 돼요, 북한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길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아까 오다가 운전해서 왔는데 북한이 지금 차가 얼마 있나 한번 또 보니까 북한이 지금 등록된 대수로는 24만대, 우리는 2,500만대, 한 100배 이상도 차이 나죠. 뭐 GDP도 그렇죠, 뭐 1인당 국민소득도 그렇죠. 뭐 이제는 뭐 격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 주도로 뭘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자신들은 이제 평화적 통일, 뭐 연방제나 연합제다, 여러분 2000년도에 뭐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 연합제 공통점 인정하고 뭐 하겠다. 지금 막 김정은이 이제 아버지 김정일에 있었던 얘기들, 할아버지 김일성에 있었던 얘기들 막 지우는 얘기들 보면 이제 자신들의 방식,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냥 무력, 핵을 가지고 있어. 뭐 힘을 가지고 할 거야. 한국이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핵을 가지고 통일할 거야. 그러니까 무력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개선, 이제 뭐 다리 끊고 뭐 도로 폭파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 보면 남북관계 개선 교류하는 걸로는 더 이상 이득이 없겠구나. 더 이상 그걸로는 뭐 이득 볼 것도 없겠구나. 자신들은 뭐 러시아니, 뭐 중국이니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본다면 앞서 남성욱 교수님하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신냉전이 도래했다.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뭐 강해지고 뭐 한국과 일본, 우리 한미일 협력을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요즘에 뭐 북중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고 하더라도 밀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중러와 뭐 한미일 서로가 이제 대립 구조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자신들은 뭐 더 이상의 뭐
협력이나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쳤습니다. 뭐 신냉전이고 다급체제가 도래했다라고 한 2026년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기간에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한 100년 이상, 뭐 짧으면 30년, 40년 이후에나 좀 다시 얘기해보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통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순간 북한 자신 스스로가 손해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북한의 반통일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까? 정말 통일,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거, 좀 다문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언어가 통하는 북한과 이렇게 북한이 그렇게 부정을 한다는 것은 진짜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진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를 북한이 차단하고 차단하면 할수록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고립될 수밖에 없다. 너네들 그렇게 고립하고 싶으냐? 그러지 말라 라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항상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있다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 너네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한국과 미국과의 책임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가 있고 그리고 너네들의 책임, 북한의 책임이 무엇이냐. 같이 터놓고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책임이 있느냐라고 계속 항변하는 것은 책임 전가의 행동이고요. 이런 반통일적인 태도 쪽에서 지금 뭐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무인기 사건도 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제 폭력적인 사건, 긴장 상태가 좀 고조되면 분명히 이제 조금 약간의 안 좋은 충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걸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해야지 철저하게 적대국이고 싫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가 이제 한번 4가지 정도로 우리의 정책 방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원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양보 없다. 너네들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양보 없다. 단호성의 원칙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북한 한민족은 절대 떼어낼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성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겠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일관된 그런 원칙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 싫어, 저놈들 때려잡아야 돼, 폭력 써야 돼, 뭐 때려야 돼, 전쟁해야 돼 이런 원칙보다는 그래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인 통일, 헌법에 우리 기초한 그런 일관성을 추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영구 분단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기 선생님들은 그래도 통일을 지향하시겠지만 앞서 양성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은 지금 많이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통일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는 해야 된다.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구 분단이라는 것은 절대 그 양보할 수 없는 비타협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민족, 우리는 배속 민족이다라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민족 담론을 의제화하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한테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미래 번영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뭐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약간의 생태계 변화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이제 8.15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 중에 남북 간의 대화 협의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이겠지만 이런 기후변화,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통해서 그런 문제라도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에서도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방안들,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한 5분 더 스쳐도 되는데 그럼 지금 3분의 그 지정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우리 원장님 3분의 얘기를 어떤 경우는 질문도 하고 제안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프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로를 먼저. 예,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오늘 발제하고 또 그런 부분에 혹시 그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고소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이 먼저 한번 말씀하시죠. 기사를 보면은 그 무인기가 평양에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군사적인 관계에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예, 뒷줄에 계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죠. 천안로교회 유학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평상시 존경하는 남성욱 교수님, 또 원장님, 원장님 세 분의 패널 TV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뵙습니다. 많이 오늘 개인적인 상황에서 불참한 상황인들 불구하고 와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굉장한 지침됐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영혼과 지리도 중요하지만 평수권자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을 볼 때는 제가 궁금한 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김정은 후계 구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현재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보 상황에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그건 불가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백두를 통해서 이어진다면 어떤 구도로 앞으로 갈지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숨겨놓은 남자가 있고 아들이 있다 이런 설도 있지만 백두를 통해 후계 구도가 과연 앞으로 유보시에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백두혈통이 끊어진다면 북한 자체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혈통이 끊어지면 집단 지도체제로 통한 정권 유지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예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집단 지도체제를 통한 현상 유지, 연장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구도는 중국을 통한 제3세력이 개입을 해서 북한 정권을 어떤 주도에 나가지 않는가 그런 판단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안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민께서 하신 독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이고요. 그 강력하게 그렇게 가입한다는 것이 힘으로 대결해야 불구하겠고 더 길이 있다면 우리는 핵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개인의 소견이고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국제정서로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핵을 가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분한테도 그런 강력한 걸 내놨다야 이 사람이 불구하고 우리를 따라오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나 독립 시행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핵카드를 가지고 옛날에 박 대통령이 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미국을 우리 입장에 끌어가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연구진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칼입니다. 그 잘못하면 유출 못하고 그래 망하는데 그래 죽는 판에 우리가 사는 길을 찾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국민의 지생인 한 분이 그럽니다. 지금 저한테도 통통 자문이니까 그런 거 자문해라. 그래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하더라도 대단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상상 외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밑으로 전혀 모르게 우리가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물질과 정신과 사상적으로 우리 굴복시키는 물밑 작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강력하게 해서는 그건 싸우자는 거고 오늘 저는 야당은 아니에요. 전적인 보수인데 우리는 이 입장에서 물밑으로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쌀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식량이나 일용품이나 어려운 일용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국민이 국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것은 그건 제재 안 걸려요. 그런 분 국민들이 사는 그건 제재 안 걸립니다. 돈이라든지 뭐치가 아니니까 그래 그걸 우리가 제3국을 통해서 지금 극비리에 진행해 줄 때 우리가 죽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럴 때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그런 면에서 지금 죽기 생겼으니까 러시아하고 합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걸 막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 어른들께서 저도 생각하지만 직접 신문이니까 연구해서 대통령한테 내놔야 된다. 여러 앞에 계신 우리 박사님들이 저는 그걸 원하고 싶어요. 꽉 짜있는 것만 보편적으로 뉴스 나오는 거 우리 아는 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니까 우리 통일 참 열렸을 이렇게 이런 것을 통일 방언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우리 국민이 못하는 거 대통령이 모르는 것을 연구해서 갖다 대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뭐 신문하고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는 그걸 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회장님. 예. 우리 시험회장 임상원입니다. 그 세대 간의 통일관이 아주 매우 다릅니다. 저희 세대에는 통일이 어렵다고 하고 다음 세대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다음 세대의 통일 교육을 서로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아니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4시 9분 차를 끊었는데 이거 답변하자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고 제가 서울의 학교에 공대 기술경영대학원 최고의 과정 오늘 강의인데 강사료가 셉니다 거기에. 그거 벌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답변 다 하다가는 못 갈 것 같아. 우리 저 두 선생님, 두 자문위원님은 뭐 해답을 이미 알고 말씀을 한 거라 제가 특별히 대답을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방위비가 한 1조 5천억으로 합의를 봤는데 저 사람이 이게 13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건 조금 메꿔보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지금 이제 핵무기 개발의 전 단계인 핵 재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이 전기가 여기 10개 중에 한 3개인데 저걸 하고 나면 폐연료병이 나오거든요. 그걸 리프로세싱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재처리를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으로 저걸 재처리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일본이 아주 잘 나갈 때거든요. 돈으로 일본도 해결한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할 거를 정리들을 뭐 여기저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그런 건 또 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일교육의 현장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지. 사실은 MZ세대들을 데리고 통일 문제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딱 여기 보니까 두 분 딱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덜 줬다 이 정도면 밤 오후 1시에 앉았는데 두 분 졸면 뭐 안 좋은 거죠. 안 졸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 안 졸게 한 겁니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재밌게 안 하면 요즘 뭐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내일 감독들 출연에 녹화할 때 감독들이 다른 프로하고 다르지만 밑에 자막 계속 쓰죠. 자막 계속 나오죠. 그 자막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못 돌리게 하려고. 1분을 시청자들이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생각하는 시간에 광고 내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도의 그 프로그램 마케팅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또 유익한 통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5년마다 다른 나라가 되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2012년, 13년에 사무처장 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광주에 가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 우리 사무처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저 대구에 가서 얘기하면 우리 사무처장이 참 진보적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뭐 제가 전문가 사무처장이니까 제가 직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또 시기별로, 세대별로, 정권별로 이 통일교육을 어떻게 변함없이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참 어려운데 1차적으로 재밌게는 해보자. 재밌게. 요즘 뭐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유튜브 보고 가네. 그래서 하여튼 통일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까 무인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이거 제 사견입니다. 네, 국내 NGO가 제가 보낸 것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계가 된 NGO로. 왜냐하면 돈이 좀 듭니다.
있습니다. 네. 서해 쪽에서 이제 보낸 거죠. 왜 저렇게 경기를 내느냐? 우리는 뭐 서울에 와도 경기 안 내는.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양에 온전한 집이 딱 2채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6.25가 북한의 육군 병력은 압도적이었는데 공군 해군력은 뭐 유엔군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일찌감치 저 강계 만포를 도망갔거든요. 이 방공망에 대해서 지난달에 중국 동방항공이 천진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기장이 뭘 잘못 먹었는지 연평도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 영공으로. 그런데 북한에서 몰라요. 우리 인천 관제탑에서 당신 잘못 들어갔으니까 빨리 남하하라고. 그러면 왜 저럴까? 쟤네는 통합 방공망이 안 돼요. 개별 방공망. 원산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건 원산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평택 미군기 지하 사령부에 가시면요,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에서 항공기가 뜨는 게 다 보입니다. 어디서 뜨고 내리는 통합 방공망 시스템이거든요. 쟤네가 이제 이번에 뭐 자작극 소문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조금 경기를 일으킬 만한 것은 자기네 평양의 방공망이 뚫린 거에 대한 조금 호들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작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을 갖고 자작극 한다는 건 우리 방공망 형편없어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작극의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결국 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핵 보유 말씀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이나 세미나에서 핵 보유하자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우리도 뭐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었어요. 핵 보유하면 이제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공시적으로 못해요. 아까 얘기한 우리 원자력정도 개정해야 되고 뭐 제트시설도 있어요. 복잡한데 우리 시민단체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얼마든지 주장하고 단체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부가 미국 가서 협상할 때 나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정부 우리 뒤에 봐라 국민들이 핵 보유를 지금 원하고 있다. 자, 옛날 파키스탄 인도가 그랬거든요. 파키스탄이 핵 실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국제사회 때문에. 근데 핵 실험을 안 하면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핵 보유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짜고치를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장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지 우리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관계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100% 공감하면서 그런 걸 아마 지금 한다면 시민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3시 25분까지 오늘 일정을 프로그램에 기재했는데 일정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천안시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분 정도 질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예. 서서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미옥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에 대한 저희들이 역할이가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역할이라고 하면은 저 탈북민들이 지금 북한에 가족들하고 연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씩만 이렇게 정세, 이 한국에 대한 그거를 한마디씩만 살짝만 해줘도 그게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빨리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이나 무슨 다른 이렇게 특별한 그런 행사 가면은 꼭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고향에다가 돈만 보내고 그 고향에 대한 그 아픈 소식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딱 한마디만 인간이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거기가 걸려서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가지만은 그 사람들도 죽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통일에 대한 걸 알려주자, 예, 대한민국에 대한 걸 알려주자 하는 거는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3만 6천 명들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한다.
너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힘들지만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 말 한마디만 알려줘도 그분들한테 내부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도 가져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발제해 주셨던 우리 남 원장님을 4시 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3시까지는 제가 끝내서 보내시도록 하는데 1시간 충분할 것 같고 좀 한 20분 남았는데요. 저희들 청년평화포럼 연구위원들 중에 위원들도 마치 우리 각 시협의회 한 분씩 계시는데 우리 금강대학의 우리 이용환 같은 교수님도 와 계신데 우리 위원이십니다. 한 분 더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은 뒤에 그리고 한 분 더 우리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의에서 지원과 그런 같이 어울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 협의회 우리 안상고 회장님도 와 계신데요. 회장님 맨 끝에 질문 하나 이렇게 해서 3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먼저 이용환 의원님 한 말씀. 예, 김민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북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풍선을 보내는 걸 국가 차원에서 막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 해결이 됐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북한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방안이나 그것이 국내에서 보냈던 풍선이 실제로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맨 뒷좌석에 아까 손들 거기서 하신 분 말씀하시죠. 네, 천안시 협의회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로서 요새 하리수가 북한이 러시아를 타격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이렇게 모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은 하물며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들고 도망갈 거다. 북한이 워낙 걔네들이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거든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 회장님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혹시 한 말씀, 질문이요 또 제안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우리 이현호 재단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천안시 협의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안이 아무래도 충남의 수도시다 보니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500여 분이 여기서 이제 천안 시민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마음 터놓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성년에도 같이 함께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멘토 멘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멘토들이 멘티와 결연을 맺으면서 상당히 두 분간의 우애, 두 분간의 어떤 생활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나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천안시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처음에 1차로 25명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은 멘토 멘티의 결혼식을 맺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1박 2일 지난번에 3박 4일 이렇게 3박 4일은 길더라고요. 너무 이제 장기가 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는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마음속에 새겼던 그런 말씀을 하면서 멘토 멘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뭐 제가 거기 구축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멘토가 멘티를 잘 지도했을 때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잘 정착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과의 관계, 어떤 통일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한 분 더. 네, 박수진대 전 남동욱 교수님과 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국가 정책들이 많이 변하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요 네 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원장님 하시죠. 아까 우리 전쟁 나냐고 물어봤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의 그 칼럼이 요즘 사람이 만나면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언제 나냐면요, 균형이 됐을 때는 안 납니다. 불균형이 되면 일어납니다. 즉 한쪽이 최소한 이기거나 비긴다라는 생각을 하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푸틴은 3개월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나토가 지원함으로써 전쟁이 지금 2년 반 이상 가고 있죠. 그럼 한반도는 어떠냐? 네, 아직 우리하고 미국하고 있고요. 저쪽에 북한이 러시아가 있는데 재래식무기는 우리가 우세합니다. 네, 군사력, 경제력 다 우세합니다. 다만 우리가 없는 게 이제 핵무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핵무기 국가 앞에서 폼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위협을 가져온 거죠. 아까 적대적 두 국가론 왜 할까 중에 하나 이제 보충돼야 될 부분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간의 회담이 한 600차례 열렸는데요. 딱 한 번 우리가 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4차 장관급 회담에서 핵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측이 책상을 꽝 치면서 이거는 남조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미 제국주의자를 상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50개 만들었습니다. 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거기서 쌀이 나옵니까? 이자가 나옵니까? 네, 핵무기는 위협을 가해서 양보를 받아낼 때 필요한 무기죠. 자, 그런데 저걸 가지고 미국, 일본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봐야 껐떡도 안 하죠. 결국은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서울이죠. 자, 그러려면 민족공조 개념을 없애야죠. 그래서 남한이 제1의 주적국가라는 논리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핵은 없는데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오키나와 괌, 미국, 일본, 요코스타 항공기지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1시간 반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쉽게 전쟁을 시도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지금 폭풍군단이 빠져나가고요. 100만 발의 포탄이 나가서 북한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냐면 서울에서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애들이 겁쟁이들이라 다 스마트폰이나 보다가 도망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병력, 장병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첨단 무기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믿으시고요. 조금 실전 경험이 우리가 베트남 파병이 왜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뭐 조금 MZ들이 군기가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잘해요. 또 자기들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저 남성욱 교수가 그러는데 절대 전쟁은 안 난다. 그 대신 트로츠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거 누가 한 얘기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1924년에 레닌 밑에서 외무장관을 했던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쟁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네. 다만 유비무환이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70년 돼서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강불식과 동맹으로 전쟁을 막아낼 수
있고요. 전쟁은 억지, 디터런스입니다. 동네 조폭이 왔는데 제가 태권도 3단인데요. 제가 유도 3단이면 제가 나 함부로 못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요. 또 우리의 경제력은 능히 디터런스, 억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도망간다는 얘기 하지 마셔요. 해병대들이 얼마나 센데.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안시의 회장 멘토 멘티. 네. 사람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자면 친해집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평통 사무처장 할 때도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을 나누는 거 플러스 좀 알파로 가야 된다.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정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북한과 평양과 서울이 다른 점 뭐냐면 서울은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또 일을 하고 주말에 또 멘티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서울에서 66년 살면 저도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움직이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정을 나누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도 또 진지한 대화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트럼프 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뭐 저 사람은 그걸 즐기니까 싱가포르에서 기자들만 3,000명이 왔습니다. 딱 4줄짜리 합의문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호텔 비용도 안 나왔다고.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에서 했죠. 네. 영변 핵만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민생경제 11건 중에 5건을 풀어달라. 네, 영변 약산 진달래 김소울이 씻던 데가 왜 핵개발의 성격 거기가 물이 흐릅니다. 구룡강이. 그리고 소울이 씻은다고 올라갔던 그 산이 바위산이.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아주 핵개발에 좋죠. 자, 미국 정보당국은 이 영변이 핵개발의 성지긴 하지만 이게 북한 핵의 몇 프로냐. 이건 50%밖에 안 된다. 엊그제 밝혀진 강선, 분강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을 북한이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완하 레이프 너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기차 타고 왔다며. 비행기 태워줄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거실하고 주방 뭐 이쪽으로 하고 돈은 한 3분의 1 내면 아파트 거래가 안 되죠. 아파트를 다 주고 다 대금을 받아야죠. 부분 비핵화를 하고 제재를 풀어달라. 11건 중에 5건이 맞지 않을까요? 돈은요, 한 매듭이 풀리면 돈은 다 풀립니다. 나머지 제재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김정은이 천재 이후의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합의해야죠, 거기서. 합의해야죠. 똑똑한 것 같은데 약간 덜 똑똑한. 어차피 4년 동안 이 트럼프라는 사람,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기자들이 발언을 정부 조사해 보니까 가짜 비율이 50%예요. 2마디 중에 1마디는 가짜. 그래서 과연 뭐 김정은하고 2번, 3번, 4번을 만나도 무슨 뭐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잘 약속을 한들 또 지키지는 않겠구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만 이제 1차 걱정이 방위비를 13배 지금 올린다는 거가 제일 이제 걱정입니다.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라인에 손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반대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11월 5일 이후에 요이 땅 해서 이제 라인을 잡아야죠. 저희가 뭐까지 갖고 있냐면 누가 국무장관 되고 누가 국방장관 되고 누가 NSC 장관 될지 해리스 트럼프의 라인의 인적사항을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누구하고 가깝고 얘는 누가 접근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11월 5일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패널 분들 중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까 말씀 중에 좀 부족했던
분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 말씀.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측면, 이 부분이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외부 문화, 외부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갔냐 하는 부분인데, 북한의 외부로 들어가는 채널이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선, 한 1400km가 되는 북중 북러 이 국경, 그리고 우리 휴전선입니다. 김정일 시기,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입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북중 국경, 북러 국경을 통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총력을 다했던 부분이 모기장난 치자, 겹겹이 쳐서 중국에서 외부 문화가 못 들어오게 막자 한 건데 이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실패한 탓에 2,500만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한국 드라마를 다 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김정은 체제 이후에 이걸 빼자, 물을.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전선 쪽에서 이제 대북 전단, 대북 라디오, 방송, TV 이런 부분들 다양한 채널을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 시각에서 대북 전단만 자꾸 이슈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이라든가 수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가닿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단 이게 지금 국민이 이제 알 권리 차원, 우리 국민들 같은 시각에 이제 저런 북한 주민을 대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이 어만큼이라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알 권리를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냐. 대북 전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정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럽니다. 다양한 채널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권력층 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게 8.15 독트린에서 밝힌 주민들의 정보 접근 문제하고도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3시에 끝내서 좋겠는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사무처에 참여 협력과의 우리 안내영 사무관님, 역시 메모 열심히 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한 말씀 묶어서 한번 질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예. 저희 남성호 교수님, 저희 전 수장님이시고 우리 통일대북정책 관련해가지고 최고로 권위자이신데, 천안까지 내려와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석 박사님, 김일태 박사님, 황상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포럼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좀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과 거기에 답변이 되게 손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좀 의견을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할자분들, 참여자분들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8.15 통일 독트린에 실제 입안을 했고 깊이 참여를 하셨던 우리 남성 원장님 오늘 발제를 해주셨고요. 패널 3분은 또 거기에 직관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패널들은 제가 사무처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아주 베테랑이 계신데,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말씀이 계시면 좋겠다. 또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지방에서 사실은 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 우리 충남평화당의 포럼은 이렇게 저희들이 모셨고요. 내년은 제가 올해까지 임기인데, 내년에 또 새로운 분이 아마 충남평화 포럼 연구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는 역시 지역에 우리 포럼 연구위원들이 패널로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외부 인사분을 모셨고요. 내년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분은 지역에서, 한 분은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마 형평상 맞지 않겠는가 싶고, 또 실제 저도 오늘 사회를 보면서 사실은 네 분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메모를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도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멀리 천안까지 와주신 우리 남성호 원장님과 3분의
지영 후원자님한테 우리 민주평통 충남 지역회를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평화투쟁 포럼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충남 평화투쟁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